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40%가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윤 전 총장의 정중동 움직임, 서정욱 변호사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예.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지난달 22일에도 리얼미터가 JTBC 의뢰로 조사한 결과에도 윤석열 전 총장이 40.8%로 이재명 지사 16.7% 하프, 더블로 이렇게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또 40%가 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머니투데이 네. 하고 이제 미래한국연구소 가운데 PNR 리서치, 예. PNR 리서치에 의뢰해가지고 서울, 중요한 게 서울이잖아요. 예, 그렇죠. 제 보궐선거도 있고 수도권에 서울에 이제 민심이 중요하니까요. 조사하니까 이제 윤 총장이 40.4, 40%가 넘었죠.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 21.1, 21. 예. 그 다음에 이낙연 14니까 예. 두 개 합친 것보다 많고요. 여기서 이제 저는 안철수가 또 상당히 돋보이더라고요. 예. 안철수가 이제 오히려 오세훈 시장하고 단일화에 실패함으로써 근데 이거 실패 후에 완전히 그냥 몰락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오히려 실패한 후에 전국 부산까지 부산에 이제 가 사투리로 막 이렇게 유세하고 예. 이렇게 적극 도우니까 안철수도 이제 6.3% 나왔거든요. 6.3. 예. 이 점에서는 이제 또 우파 쪽에 또 다양한 후보가 필요하니까 상당히 이것도 좀 이게 눈에 띄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윤 총장의 지지율이 40%대가 네. 요즘 이게 심상치 않게 자주 40%대가 나오잖아요. 예. 이 점은 이제 아주 최근의 바람. 항상 윤 총장의 지지율은 문재인하고 반비례하거든요. 윤 총장이 최고를 기록할 때마다 문재인은 최저를 기록하는 이런 데 여론조사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40%가 아주 의미 있는 게, 기본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40%에서 지금 역대 대통령 보면은 50% 초반 그 사이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기본적으로 40%를 갖고 가야 거기에 좀 더 보태가지고 당선이 가능한데, 문재인 41.1, 그렇죠. 박근혜 51.6, MB 48.7, 노무현 48.9 이렇게 득표를 했어요, 당선 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지금 40%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거지만 전국적으로 그것이 확산이 된다면은 앞으로 대선에 나갈 경우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관심은 역시 재보선 후 4월 7일이 지난 뒤에 전국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런 과정 속에서 야권의 경우 정계 개편이 좀 불가피한 것 아닌가, 그런 예상들이 많은데, 그 정계 개편 과정 속에서 윤석열 정국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지 않겠나, 그런 거가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들이요. 예. 보궐선거인데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들이 나오죠. 근데 저는 시나리오를 하나만 검토하면 된다 봐요. 뭐냐면 이게 보궐선거에서 이제 야당이 둘 다 이기는 경우, 요 경우를 이제 생각하고 시나리오를 예상해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제 이번에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이 둘 다 이긴다고 봤을 때, 그럼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이제 국민의힘은 김종인 위원장은 이제 이기든 저든 떠나야 된다 봐요. 예. 어차피 이게 본인도 떠날 걸로 마음을 굳혔죠. 예. 이제는 이제 비대위 체제는 청산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이 이겼는데 김종인이 떠나면 정상적인 지도부가 이제 구성될 걸로 봅니다. 대표가.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시나리오가 저는 결국 윤 총장의 선택 아닙니까? 결국 이제 윤석열 정국인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두 가지 길. 즉 윤 총장이 중간 제3지대에서 신당을 창당해서 그럼 이게 복수 체제로
계속 가느냐. 물론 이제 마지막에는 단일화 하더라도 이런 이제 그 신당 창당으로 제3의 길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두 번째는 윤 총장이 국민의힘을 접수하는 국민의힘의 뭐 입당이라기보다는 그냥 이게 국민의힘을 딱 끌어모아서 접수해서 그냥 새로 당을 만드는 게 아니고 결국 민주당하고 이제 1대1로 양당 구도 있잖아요. 뭐 국민의힘을 흡수해서 물론 이제 친일 사람 좀 친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양당제로 가느냐 아니면 이게 그 3당 복수당으로 가느냐 이것만 이제 남아있다 이래 보입니다. 근데 지금 그동안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3세력이라든가 제3지대에서 성공한 애가 우리의 경우는 거의 없었죠. 성공하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마는 다 문턱에서 좌절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지금 40%대 갤럽에서 조사한 것은 윤석열 총장과 이재명 지사가 23%로 동일하게 나왔습니다마는 어쨌든 아직은 링에 오르지는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이제 링에 올랐을 때 본인도 본인이지만 그 주변 세력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링에 오른 이후 어떻게 행동해 가느냐 또 어떤 사람들과 정치를 하느냐 그런 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보고 국민들이 판단하면서 그때 지지율이 요동을 또 칠 수도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예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일부에서는 지금 윤석열 총장과 김종인이 연대해 가지고 뭐 마크롱 모델이랄까 그런 것을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이 이번 재보선에서 두 곳을 모두 석권할 경우 국민의힘의 또 주도력도 커진단 말이에요. 그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박사님 그 말씀 중에 앞부분에 제3지대가 이제 선고한 적이 없죠. 옛날에 92년에 YS 때죠. 정주영. 그 다음에 97년 YS 말에 이인재 넣었죠. 뒤에 이인재. 그 다음에 2002년에는 노무현 될 때 정몽준. 그 다음에 2007년에 고건. 그 다음에 2012년에 안철수 현상도 있었잖아. 실패했지만.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는 2017년에 반기문. 제가 여기 5년마다 역사를 다 이름을 봐도 전부 이게 너가 3등 했거나 아니면 도중에 출마를 접었죠. 이게 저는 왜 3지대가 안 되느냐면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 두 세력이 너무 강하게 대립해요. 뭐냐면 이제 그 우리가 어제 문재인가 뭐 또 제주도가 4.3도 엉뚱한 이야기 했지만 결국은 이제 그 건국하고 산업화를 이루고 한 세력이 있잖아요. 정통 이제 그 보수 세력 있죠. 이 세력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 민주화 세력을 하면서 이런 이제 그 진보 세력 있잖아요. 좌파 세력. 이 두 세력이 너무 강하게 대립하면서 오랫동안 이게 양당제의 전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3지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김종인이가 뭐 이제 그 마크롱 이야기 했죠. TV에서. 근데 저는 이 제3지대 마크롱 모델이 사회당도 아니고 그 다음에 공화국이나 공화당도 아닌 한석도 없는 딱 중간 이념적으로 좌우 이게 마크롱 모델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게 과연 의석 없이 가능할까? 저는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아이젠하워 모델 있잖아요. 아이젠하워. 이 사람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이기고 나서 대선에 놓으라고 막 국민들이 요구했죠. 근데 그때 공화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닌 제3지대 이런 게 당으로 놓은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공화당을 접수해버렸잖아. 공화당. 그래서 이제 공화당 후보로 놓아댔잖아요. 저는 이게 필요하다 봐요. 지금 마크롱 모델이고 제3지대는 저는 문재인 좌파의 희망상이라 봐요. 문재인 좌파 정권은 그게 야당 분열이거든. 그렇죠. 야당이 뭐 중간이고 보수고 분열되면 우리 민주당만 똘똘 뭉치면 이긴다. 이게 저는 김종인이가 문재인이 그 좌파에 놀아난다 봐요. 그래서 저는 윤 총장이요. 김종인, 윤여준 이런 사람에게 조언 들어가는 새 정치 못합니다. 이미 그 말은 맞더라고.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이가 좀 뜨면 앞으로 이게 뭐 똥파리들이 많이 날아들 것이다. 이걸 잘 골라가 걸러야 된다. 그 똥파리가 대표적인 게 김종인, 저는 윤여준이라 봐요. 이런 게 분들 있잖아요. 뭐 조언을 어르신들 참고를 하되 이분들이 꼭똑하시가 이분들 하는 대로
윤석열이 놀아나면요 절대 이게 새 정치 못합니다. 저는 그런 보다는 이제 그 새롭고 참신한 세력 있죠. 새로운 이게 정치 세력 이걸 규합해서 진짜 새 정치를 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지금 박영선 후보, 민주당 또 오세훈 후보 간의 격차를 보면은 35대 55예요. 그리고 20% 벽이 지금 지난 깜깜이로 들어가기 전에 아주 공고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중도층입니다. 과거 이 중도층이 전에는 문재인 쪽에 많이 공감을 했었는데 지금 4년을 겪어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 중도층이 이쪽으로 옮겨와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뒤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중도층들을 보면은 윤석열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는데 20대, 3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중도층이 옮겨온 게 국민의힘 때문이냐? 문재인 미워서 옮겨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황골 탈 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한 대로 쇄신을 제대로 했느냐.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중도층 20, 30대가 그래 국민의힘 좋아. 나도 가서 투표할 거야. 그러지는 않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의 정치 지향이 어떻게 돼야 하느냐.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갈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 함몰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새로운 통합범 그런 그 야당 신당이 나와야 한다. 예. 그래서 윤석열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홍준표도 오고 안철수도 오고 유승민도 오고 원희룡도 와서 경선을 붙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서 이긴 사람이 나가면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예. 저도 이제 그 박사님 그 분석에 저도 뭐 100% 전적으로 이제 동의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 윤석열이가 이제 그 단기 필마로 입당해가지고 그 진흙탕에 같이 뛰라는 게 아니고요. 제 말은 이제 그 3당 체제로 크게 분열돼가 싸우면 안 되니. 그건 오부질이죠. 그래서 윤 총장이 자유민주 체제, 그 다음에 시장 경제 있잖아요. 이런 데 그 보수의 확고한 가치 위에서 뭐 신당을 만들든 아니면 이게 뭐 어떻게 하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 또 이게 정통 보수 세력도 끌어안아서 하나의 당으로 해서 민주당과 양당으로 이런 데 대립해야 된다. 이런 저는 뜻이고요. 그 와중에 이제 국민의 뭐 힘을 이름 바꿔서 새로운 이제 빅텐트를 칠 수도 있는 거고. 예, 빅텐트. 따라서 이제 또 정리할 세력은 좀 정리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도 대부분 이게 그 또 워낙 양심적이고 또 깨끗한 분도 많거든요. 이런 분들 플러스 그다음에 그 이제 중도층에도 또 소신 있고 깨끗한 분 많으니 이런 이제 그 반민주당, 반문재인, 반자파 세력을 전체 통합하는 이런 이제 큰 새로운 당을 하나 만들어서 1대1로 민주당하고 내년 대선에 붙어야지. 저는 어설프게 뭐 마크롱처럼 근데 당 정당한 없이 후보로 논다든지 아니면 이게 그 뭐 신당을 만드는데 안철수처럼 세당 세석 뭐 어떻게 하면 이게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보다 큰 넓은 이게 보수의 제대로 된 이게 그 큰 텐트 이걸 이게 하나 만들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아이젠하워 모델을 말씀드린 거죠. 현재는 그렇게 하려면은 윤석열 총장이 지금 자택에서 치과 중이지 않습니까? 뭐 치과라기보다는 나름대로 이제 재보선 끝나고 나면은 5월 달에는 적어도 아무리 늦어도 5월 달에는 정치권 진입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정치를 시작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대선 레이스를 벌인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 이전에 나름대로 그런 큰 그림을 기획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윤 총장이 그러한 자기의 어떤 정치 철학이랄까 또 여러 가지 법치라든가 민주주의에 대한 구상을 담은 책도 쓴다고 하고 또 일각에서는 뭔가 좀 기획팀이 있는 것 같다.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 메시지를 내는 그 정교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지난번 사전투표에서 보여줬던 그런 그 무언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윤석열 총장 혼자만의 생각으로 그렇게 어떤 의사결정이라든가 행동을 하지는 않고 누가 아주 상당히 고차원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옆에 붙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추측을 낳고 있거든요. 혹시 좀
우리 서변이 그쪽은 좀 아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워낙 여러 팀이 이제 그 윤 총장을 지금 돕고 있어서 뭐 이제 그 창당까지 했잖아요. 어떤 분은 예, 짱당도 있죠. 창당까지 물론 윤 총장 관계되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최근 이제 뭐 정치 뭐 이런 비전 같은 게 아니고 에피소드 있잖아. 윤 총장이 뭐 학교 다닐 때 에피소드 또는 이제 인간 윤석열 있잖아요. 뭐 그렇죠. 구수할 때 네. 이런 이제 그 책을 동기생 중에 뭐 자료도 좀 주고 해서 지필 중에 하나 있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그 듣기고요. 아마 이제 그 윤 총장의 고민은 그 좋은 그룹이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검사장 중에 제가 그랬잖아요. 한동훈이는 수사 전문가고, 오히려 이제 그 이원석 검사장 제가 이야기를 했죠. 서울대 정치학과 넣어가지고 27개 중에 최초로 검사장이 돼가지고, 제가 수원 고검에 제가 차장 이원석 검사장이 상당히 정치 감각이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이런 이제 그 좋은 그룹은 많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법조에게 치우쳐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문제죠. 황교안 전 대표 그러니까. 실패도 바로 지금 그런 이게 겁니다. 그 공보를 담당하는 것도 뭐 변호사들 있잖아요. 뭐 송경식 변호사나 그 변호사들 보면 전부 이게 기존에 소속 맡고 있는 이런 분들이 기자들한테 메시지 주잖아요. 따라서 저는 과연 이게 윤 총장도 그 인맥의 편중 있잖아. 인맥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검찰이든 저 법조 인맥은 지금도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통 언론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것도 고민이죠. 왜냐면 이게 조정동 출신을 쓸까? 중화일보 출신도 막 가 있어요. 예. 근데 또 경향 한겨레를 쓸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게 메시지가 돼버리니까. 이런데 어떤 언론사 출신이냐? 이것도 고민이고. 그 다음에 경제도 뭐 아버님 인맥이 여러 있지만 어떤 찬물을 쓰느냐? 근데 상당히 그 고심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 윤 총장이요. 의외로 이게 다방면에 특히 법률보다요. 경제학이나 인문학 있죠. 역사나 철학이지. 이런데 조예가 좀 깊어요. 책을 워낙 그런 데를 좋아하니까. 따라서 본인이 또 저도 놀란 게 유튜브도 중요하잖아요. 요즘 유튜브 시대. 거의 대부분의 유튜브를 다 보고 있더라고. 이 말은 이게 여론을 충분히 따라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따라서는 본인이 잘 이렇게 결정해가지고 분야별로 경제, 정치, 뭐 법치, 뭐 안보, 외교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참모진을 지금 구성하는 이런 과정에 있고요. 근데 그 와중에 너무 저도 날파리들이 많이 달려드니까 저런 분들은 좀 멀리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공보 언론 담당이거든요. 그걸 좀 이게 선거 끝나면 누굴 과연 공보 참모를 하느냐 이걸 저는 주셔야 된다 봅니다. 그러니까 반기문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아주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그 당시에 저 자유한국당이었나요? 그쪽에서도 일부가 뛰어나와 가지고 당을 만들어서 반기문이 올 수 있는 그런 토대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기의 지지율만 믿고 아무런 준비 없이 바로 귀국해가지고 지하철 타는 것에서부터 그 다음에 무슨 음복 하는 거 이런 거 몇 가지에서 상대편에 그 공격을 견디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같은 거는 문재인 정권과 오랫동안 투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맷집을 키웠습니다마는 지금 시간이 촉박하지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 점을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근데 그 제가 반기문 총장도 저도 그 제 친한 분들이 많이 갔잖아요. 예. 근데 윤석열 총장하고 반기문은 저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쉽게 이제 무너지진 않는 게 제가 세 가지만 잠깐 차이 말씀드리면 윤 총장은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시대 정신을 제일 딱 포착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반기문은 그때 외교 전문가인데 외교가 우리의 시대 정신은 아니거든요. 근데 윤 총장은 지금 젊은 층이 가장 분노하는 정의, 공정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다음에 법치, 상식 이런 이제 그 시대 정신을 포착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안 무너지는 거예요. 반기문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반기문은 이제 그 어찌 보면 이게 온실 속의 화초로 이게 고난을 겪은 게 없죠. 여야 막론하면서 근데 꽃길만 걸어갔지 온실 속의 화초잖아요. 근데 윤 총장은 파란만장한 우여곡절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국정원 댓글 있잖아요. 그때 징계 물면서 자천자천 됐고 그다음에 문재인 때도 얼마나 추미애 조고한테 핍박을 받았습니까? 이런 게 내공 그다음에 고시 공부할 때 구수부터 이런 게 그
온실 속의 화초하고는 좀 틀리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차이가 제가 보기에 윤 총장은 쇼를 모르더라고. 거침없고 솔직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이잖아. 근데 반기문처럼 만원짜리 기차 타는데 왜 만원짜리 전철타는데 2장을 꺼내가겠습니까? 지하철 요금 얼마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게 서민 코스프레. 그냥 공항에서는 인사하고 그냥 기사 노가 차강 타고 와야죠. 그렇죠. 이거 이게 왜 쇼합니까? 윤 총장 뭐 버스 타고 뭐 옛날에 그 김명수도 왜 춘천에서 대법원장 되니까 고속버스 타고 동부터미널로가 전철 타고 왔잖아. 근데 윤 총장 어떻게 했어요? 어제 그저께 아버님 모시고 투표로 가는데 이게 사촌이 자가용 운전해가지고 차로 오잖아요. 그게 필요한 겁니다. 서민은 중요하지만 서민 코스프레는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게 기사 자가용이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그 점에서 저는 솔직하게 자기 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거든. 이게 저는 세 가지 차이가 있다. 이래 봅니다. 어쨌든 문재인 정권도 재보선 이후 어떻게 전국을 끌어갈 건가. 우선 뭐 임기가 한 1년 정도 남기도 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전국이 요동을 치게 되면은 뭐 내임덕은 말할 것도 없고 내년 대선도 위태위태하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는 경우 극단적인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흔히 지금 여러 대통령들이 임기 말에 내놓은 게 개헌카드입니다. 개헌카드. 역시 이것은 개헌카드를 제시할 경우 전체의 그런 이슈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 임기 얼마 안 되고 10월 달인가 마지막 그 국회 국정연설인가 때 또 개헌카드를 꺼내들었어요. 근데 별 효과가 없었죠. 그때는 이미 국정농단 그런 문제가 최고 이슈가 됐기 때문에 효과가 없어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 문재인 정권도 개헌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많고 근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개헌을 해야 한다는 그런 여론이 60, 70%가 돼요. 그런데 시기가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시기는 이런 임기 말에 자기 면피하려고 또 국면을 전환하려는 그런 개헌하지 말고 자기 대통령이 개헌을 하도록 공약으로 딱 내놓던가 뭐 이렇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또 60, 70%예요. 그렇죠. 개헌도 이제 이거 조국이처럼요. 뭐 개헌 초에 그 자유란 말 다 빼고 뭐 말도 안 되는 개헌안. 저는 개헌은 필요하다 보는데요. 개헌하려면 이게 그 정권 초에 자기를 희생해야 돼요. 예를 들어 이게 내 임기를 1년 줄여도 좋다. 그런 말. 이런 게 개헌해라. 그리고 개헌할 때는 가능하면 이게 그 야당의 의사를 전폭 반영하겠다. 자기 진영 의사보다는 이런 게 희생 없이는 이제 개헌은 쉽지는 않고요. 아마 이제 그 문재인이가 뭐 저는 1년 동안 이제 완전히 레임덕을 지나가지고 대더덕이 되면서 이제 그 정치적으로 내사가 돼버리잖아. 정치적 내사 상태거든요. 근데 이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봐도 이게 백약이 무효로 선제는 어렵고요. 저는 항상 이 문재인의 길은 두 갈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 제2의 노무현의 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2의 박근혜 이명박의 길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뭐 교도소 가거나 아니면 이게 부엉이 둘 중에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왜 지금 상황에서는 편안하게 양산 가가지고 노후를 즐길 수는 없을 거예요. 뭐 하나 더 있다면 이승만의 길도 있네요. 이승만의 길은 하와이, 이 말은 이제 동남아로 가는. 그러니까 이승만의 길,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의 길, 그다음에 노무현의 길. 뭐 노무현의 길일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있다 봅니다. 뭐 제가 단정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게 그만큼 문재인도 지금 이게 완전히 지금 이미 그 죽은 오리가 돼버린 이런 이제 그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총장도요. 그걸 그 윤 총장이 아까 제가 역사나 철학, 저도 역사 좋아하거든요. 저희가 깊은 게 이런 역사를 봐야 돼요. 과거의 대통령들이 왜 실패했는가? 그다음에 과거의 제3지대는 왜 실패했는가? 지금 이게 윤석열의 인기 있잖아요. 이 바람은 순간일 수가 있어요. 그럼요. 그렇지만 이게 그 우리 자유파 보수 이런 진영이나 조직 있잖아. 이거는 영구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1지대 좌파에 맞서는 제2지대를 확대 창조적으로 개편해가지고 그렇습니다. 통합당을 만들어서 1대1로 붙어야지 엉뚱하게 완전히 좌우를 다 배척해서 나 문재인 쪽에도 조금 받고 여기도 좀 받아서 3당으로 한번 싸워보자. 이래서는 안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제가 이제 그 꿈꾸는 거는요. 윤석열, 그다음에 안철수, 그리고 이제 이거 홍준표, 그다음에 원희룡, 뭐 저는 황교안까지 전부 다 이게 그 우파의 잠룡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아름답게 한번 경선해 보자. 전국 누비면서 7령 8령이 뭐 8령이든 9령이든 제대로 이게 전국 누비면서 한번 해서 축제 분위기로 후보 뽑아서 저 좌파 쪽에 뭐 누가 있어요? 이재명, 뭐 이낙연은 이제 정세균이가 이제 사표 낸다든가 며칠 뒤에 정세균 논다고 정세균 그다음에 뭐 추미애 노겠지 추미애 그다음에 이제 586 중에 뭐 임종석 이인영 중에 하나 노겠죠. 뭐 이런 구도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그리고 최악의 경우 이제 친문들이 뭐 유시민, 김경수나지 그렇지만 이런 이제 그 좌파들의 대립에서 우파들도 총결집에서 그 한번 제대로 경선해보자. 이렇게 저는 그게 제가 바라는 꿈이에요. 뭐 윤석열 총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최근에 윤석열 전 총장 주변을 샅샅이 뒤진다 이런 소문도 이 정치권의 여의도 찌라시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전에 고건 전 총리도 대선에 나왔을 때 주변을 다 뒤져가지고 뭐 자금원을 끊어버리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렇게 하소연을 저도 직접 들었습니다만은 아마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도 예상은 충분히 되는 그런 소문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전부 이게 얼마나 뒤지는지요. 근데 뒤지는 거 보니까 윤석열에 대한 게 없고요. 전부 이게 장모 거야. 그렇죠. 오늘도 이제 그 뭐 경향 한겨레 단독 보도 보십시오. 윤석열 장모가 이제 옛날에 뭐 양평에 양평에 아파트 진데 뭐 또 농지를 사서 어떻게 변경해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게 자꾸 기사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오세훈 시장권도 마찬가지지만 아니 결혼하기 전에 장모 일을 갖다가 윤석열한테 왜 묻습니까? 지금 이게 그 우리 연좌제가 폐지된 게 전두환 대통령 때 아닙니까? 연좌제가 폐지됐잖아요. 본인에게 뭐 부모님하고 내하고도 이게 별개인데 근데 결혼하기 전에 장모가 했던 일 이걸 이게 공격해서 이게 윤석열 총장 무슨 관계이냐 말이에요. 그 오세훈 장모가 상속받은 땅 저도 이게 처가댁에 제가 10원나 받은 거 제가 100만 원씩 매일 장모님 도와드렸지만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게 검증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냐 말이에요. 따라서 저는 지금 이게 윤 총장 자꾸 그 장모 뭐 그다음에 부인 이거 털고 있잖아요. 이런 게 비열한 짓을 좀 그만해라. 차라리 윤 총장이 뭐 젊을 때 뭐 술 먹고 사고 친 게 윤 총장 차라리 한번 내놔봐라. 한번 이렇게 검증해보게. 윤 총장 거는 뭐 거의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또 부친이 윤기정 교수가 워낙 반듯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뭐 근데 있을 게 집안을 없는 잘 게 건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노총각 결혼할 때 그 총재산이 2천만 원 결혼하고 지금 이게 신고재산만 60몇 억이지 윤석열 총장 거는 다 월급 모아가 2억밖에 안 되는데 근데 검증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자꾸 엉뚱한데 괴롭히지 마라. 저는 연좌제는 금지되어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정말 그 정권이 추악한 일이 자꾸 주변을 털어가지고 네거티브전을 맡아도 흑색성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은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거 하나만은 나는 깨끗이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도록 좀 단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